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마지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소통과 윤리 마지막 앞에 부분 안항 수업 시간에 못했던 거 오늘 진행하고 문제풀이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 24페이지를 펼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버마스에 대해서 배웠던 거 혹시 다 기억나나요? 하버마스는 인간의 이성의 힘 중에서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의사소통으로서, 담론으로서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기를 바랬었어요. 그거에 이어서 아펠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학자이에요. 그 하버마스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펠은 인격의 상호 인정이 진정한 소통을 위한 기본 전제임을 강조한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의 상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이 쟤는 학력도 별로 안 좋지, 쟤는 돈도 별로 없지 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 토대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버마스도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공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2번. 의사소통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지녀야 하는 숙고적인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버마스와 비교되는 아펠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숙고적인 책임이란 개인의 역할 책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덕적인 책임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러니까 숙고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였을 거 아니에요? 그 합의점에 도출하면서 나도 그 과정에 참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도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여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내가 그 결과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아펠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 기억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기억을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소통 공동체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을 도출하는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는 책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참가해야 하는데 그 참가를 할 때 스스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대요. 누군가가 강요하고 협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참여함으로써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에 내가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앞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 의사소통 공동체를 유지할 책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여를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에요. 그 합의된 결과를 그냥 했네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두
팔과 두 다리를 움직여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도덕이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걸 실천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계속 평화롭게 유지하는데 내 한 몸 힘써야 된다라고 아펠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소통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합의를 위한 이 두 가지의 책임을 동시에 지닌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대적 책임이라고 아펠은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연대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협력할 의무를 반드시 지닌다.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아펠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빨간색 네모는 교과서를 선생님이 복사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사한 내용에도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펠은 그러한 숙고적인 책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책임 중에서도 담론에 참여해야 할 책임, 그리고 의사소통 공동체를 유지할 책임, 이 두 가지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191페이지에 스스로 생각하는 여름을 위에서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담론윤리의 한계와 의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교과서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담론윤리의 한계점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대요. 그냥 이야기 잘 해야지, 상대방을 존중해야지 이런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합의점을 도출했는데 그것이 옳고 그른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한계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도 존재를 한대요. 첫 번째로 그런 전쟁이라든지 싸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담론윤리는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규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다른 윤리와 다른 이론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나누는 가을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교과서 193페이지를 펼치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193페이지. 자, 그래서 그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자세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나요? 이거 우리 하버마스에서 배웠던 단어예요. 하버마스는 공론의 장을 넓혀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공론의 장이란 토론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롭고 평등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토대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한 자세로서 첫 번째로 편견과 독선의 탈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독선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맞아, 너는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하는 사고 방식인데 이것은 갈등이 유발되기 쉽대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효의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대요. 이 원효의 화쟁사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그 당시에 불교의 많은 종파들이 싸움을 했었는데 원효는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너희들이 너무 낮은 시야에서 바라보아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낮은 시야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시야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비슷하다는 것을, 즉 부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서로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원효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관용의 자세를 갖춤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원효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이성적 대화와 합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투표로 모든 의사를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현 민주주의를 심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심의민주주의란 심사하고 토의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 자신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게끔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의와 합의를 강조함으로써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합리적 의사소통의 절차를 거쳤구나라고 판단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 갈등도 이러한 담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교과서에서는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러한 합리적인 과정으로 친구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린트와 그 교과서의 이론적인 내용이었고 지금부터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25페이지를 펼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학생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군자는 화합하지만 주체를 잃지 않고 남들과 같아지지 않는다. 여기 화라고 하는 그 한자와 동이라고 하는 한자가 보이네요. 군자는 화합하지만 남들과 같아지지 않는다.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뭐였죠?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였었죠.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상대방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나를 용광로 속에 녹여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다 하나로 합치려고 하기보다는 관용의 자세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자와 달리 소인은 주체를 잃어버리고 남들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한대요. 이런 자세는 옳지 못하다라고 공자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 A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의 독특한 행동이 비도덕적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진다. 그래서 학생 A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그 친구가 우리나라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설득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동화라고 하는 단어는 좋지 못한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같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2번. 그 친구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조화롭게 지내세요. 그렇죠. 이렇게 조언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친하게 지낼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을 계산해서 행동하세요. 이런 이익을 계산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기를 공자님은 바라시겠죠. 4번. 다수가 즐기는 문화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세요? 아니에요. 문화는 우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고 그 다름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공자님은 말씀하십니다. 5번. 선악의 분별 없이 그 친구의 행동을 모두 포용하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악의 분별 없이가 아니라 악은 악대로 분리시켜서 선한 행동을 포용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관용의 자세도 필요하긴 하다라고 공자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의 학자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봅시다. 화자의 의사소통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다. 그죠? 내 화자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담화 상황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성 그리고 진리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하버마스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보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죠.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합리적 의사소통의 조건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니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붙일 수 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가 틀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틀렸다고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태도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 발화 내용이 참되다면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발화 자세 중에서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자세,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 듣지 않는 배타적인 자세, 이러한 부정적인 자세는 분명히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버마스는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 리을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버마스는 대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선지니까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일단 의사소통 합리성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하버마스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 없이 내가 자율적으로 대화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들은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하버마스가 이성적 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 선생님이 설명한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상호 주관성,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주장한 학자는 하버마스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담론 참여자는 논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하버마스는 정통한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평등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1번은 틀렸어요. 2번.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3번. 담론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이의를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 다 통틀어져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번.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어떤 원칙이었었죠? 그렇죠. 보편화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담론 참여자는 이해관계 조정 수단으로만 담론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하버마스는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임과 동시에 가치 규범에 이루어지는 사회 통합적 동의라고 보면서 그 이해관계를 위한 참여자는 굉장히 큰 의미로서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존중해야 할 대상이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4번이 정답이라고 적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소통 윤리에 관련된 단원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고생 많았고 우리 이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히 계세요.